자, FAT 1급 36회 이론 문제입니다. 1번 문제부터 봅니다.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저께 나왔던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한 얘기 또 나와 있네요. 자,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거. 연 세 가지 기준으로 뭐라 그랬었죠? 우선 내부 통제 제도는요. 내부 통제 제도 얘는 궁극적인 목적이 기업의 투명성이라 그랬어요. 기업의 투명성을 갖다가 제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이고, 내부 통제 제도는 누구 어느 부서 몇 명이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전사적으로 모든 회사에서 전 임직원이 참여를 하는 그런 시행 제도란 뜻이에요. 내부 통제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는데, 얘를 크게 세 가지로 부분을 나누어서 보면 된다는 얘기죠. 우선 회사 차원에서는요, 여기 자산을 갖다가 사용하는데 효과성, 그다음에 효율성이 증가된다. 왜? 뇌물 같은 거 안 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회사의 등등을 위해서 쓰게 될 테니까 자산이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그다음에 재무제표 측면에서는요,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신뢰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법규를 갖다가 법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법규 준수를 갖다가 충실하게 하게 된다. 법규를 준수하게 된다. 법을 준수하게 된다. 이 세 가지가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라고도 어저께 또 설명해 드렸었죠. 나왔던 문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만 이렇게 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만 갖고 잘 정리를 하시더라도 괜찮다고 제가 이해를 해드렸죠. 자, 1번 내부 통제주의 목적 해당하지 않는 거. 여기 전 키워드만 적어드렸는데 여기 보시니까 신뢰성 나와있죠. 재무정보는 재무제표는 신뢰성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법규 정책 준수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기업 경영성과 극대 이런 말 안 나왔었죠. 그 다음에 4번 기업의 측면에서는 효율성, 효과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던 이 세 가지가 목적이라고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다음은 항공의 토지 관련, 취득 관련, 토지 그렇게 얘기 나왔으면 벌써 취득원가 아는지 물어보는 거네요. 왜요? 여기 토지는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이 얘를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얘기했었는데요. 유형자산은 유형자산은요, 첫 번째 취득 단계. 취득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이슈는 부대비용이에요. 어떤 부대비용이 자산 안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가, 시키지 않아도 되는가, 뭐 그건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 단계. 사용 단계에서의 이슈는 어저께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여기 수익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라는 용어 뜻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얘기 드렸었죠. 자산 처리한다. 그래서 어저께 또 문제의 내용들을 보시니까 이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서 기말에 이런 거 처리 아니면은 업무 중에 처리를 갖다 잘못하게 되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평가된다는 얘기 연결돼서 나왔었죠. 회계 1급에서는 아주 흔하게 출제되는 문제예요. 이와 관련해서 사용 단계에서 두 번째 이슈는 뭐라 그랬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대표적인 판관비라고 얘기해 드렸었어요. 이 감가상각비의 3요소는 우선 취득 원가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내용, 연수, 세 번째로는 잔존가치, 잔존가액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이걸 우리는 감가상각비의 3요소라고 불렀었고요. 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죠.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 세 가지를 배웠어요. 우리 네 가지. 우선 정액법 배웠고요. 그다음에 정률법 배웠고요. 그다음에 연수,
합계법 배웠고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배웠답니다. 사용 단계에서 여러분이 이슈가 되는 것은 이런 정도 내용을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분 단계. 처분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이 처분 단계에서 항상 이 모양으로 꼭 나누어 두셔야 돼요 라고 얘기했던 항목이 바로 취득원가. 예를 들었던 금액은 500만원이었었고요. 감가, 상가, 누계액으로 만약에 420만원이었다고 하면 장부가액은 80만원이 되겠죠? 장부가액은 80만원이 계산이 되는데 얘를 갖다가 지금 100만원에 판다고 가정을 하면 이 차익 나는 게 차익 20만원 이해가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얘 분기할 때 순서는 이렇게 분기하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우선 차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다 없애줘야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420만원. 대변에는 취득 원가 자산명으로 그대로 해주셔야겠죠.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 뭐 등등 하는 식으로 500만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돈 아직 안 받았다면 미수금이라고 해주시고요. 뭐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면 보통예금,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100만원. 그럼 차변과 대변의 차이가 딱 20만원 차이 나죠. 위에서 썼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겠죠. 처분이익 그래서 2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게 되면 여러분이 그 앞에서 미리 계산해 놓으셨던 여기 유형자산 처분이익과 분기할 때 맨 마지막으로 이 금액하고 비교해서 그 차익 금액이 예상했던 금액하고 일치를 하면 여러분이 분기도 또한 정확히 잘 된 거라고 얘기해 드렸던 것이고, 유형자산 처분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1차적으로 반드시 이 모양으로 얘를 만들어 놓으셔서는 분기 처리를 하던 회계 처리를 하던 계산 문제를 정리하던 대부분의 문제 또 요게 유형자산 처분이익인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지만 묻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더란 얘기죠. 자, 그래서 유형자산에 대한 것도 한번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문제에서는 토지의 취득원가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자,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1,500만원에 취득했다니까 토지값으로 일단 1,500만원 들어가야 될 거고요. 구입 당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1,485만원과 165만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뭐 건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지금 구입한 것은 1,500만원에 다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돈 내고 샀어요. 그런데 건물은 취득과 동시에 철거했는데 철거 비용이 70만원이 더 발생을 했죠. 그죠? 또 철거 비용 70만원 합쳐서 우리는 1,570만원이 토지에 대한 취득 원가입니다. 왜? 우리의 목적은 이 건물을,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사용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사용한다고 했었어요? 본사 사옥을 신축하려고 하면 우리는 토지를 갖다가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건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입 당시에 공정가치가 이랬다 저랬다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그게 공정가치로 얼마나 금액이 취득원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1,570만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거 부대비용 구분하는 문제로 여기 문제에서는 취득 단계에서 부대비용 문제 물어보는 얘기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단기 상품 매입액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단기 상품 매입액 구하라는 이 문제 나오게 되면 매출원가, 매출액, 매출총익, 기말상품 재고액, 얘는 결국
어저께 설명해드렸던 요 세트 문제로 다 나왔네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제가 이렇게 먼저 그려 놓으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드렸어요. 이건 세트 문제라서 그래요. 뭐 다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만 사용해서 질문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기다가 상품 계정 써놓고 우리 열심히 배웠던 여기 또 매출액 하고요,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뭐 이렇게 써놓고, 자 그냥 써볼게요. 기초상품 재고액은 80만원이라고 여기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 다음에 매출액은 지금 200만원이라고 주어졌죠. 매출액은 여기에 200만원.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률은 40%래요 매출 총이익률이 40%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가 지금 매출액 대비해서 자기네 이익이 매출 총이익이 40%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매출액에 대해서 40%의 이익이 나려면 금액으로 매출 총이익은 얼마였겠어요? 200만원에 40%니까 여기 80만원이 되겠죠? 거기다 이렇게 써주라고요. 그러면 계산해 준 거, 여기는 파란색으로 쓸까요? 여기 80만원 이렇게 계산한 거니까 써주시고요. 그럼 매출액 200만원에서 얼마를 빼야지 80만원이 나오겠습니까? 여기는 그러면 120만원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 매출원가는 이 매출원가는 또 어디에 들어가요? 원래는 이쪽에서 계산해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어차피 문제니까 여기에다가 12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기말상품 재고액 얼마래요? 기말상품 재고액은 주어진 자료니까 24만원이라고 얘기하니까 24만원 이렇게 자료를 주고, 이번에는 상품에 대한 매입액을 물어봤죠? 그럼 여기 답을 갖다가 써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얼마? 여기 답 여기 나와 있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에 대한 그런 계산 답을 갖다가 지금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답안지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얘를 갖다가 이해할 게 더 편한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항상 이건 세트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기억하기 좋은지 그건 여러분 판단이에요. 여러분 선호하시는 걸로 하세요. 근데 제가 공부해 본 방법으로는 얘가 기억이 제일 오래 가요. 그리고 나중에서라도 그림만 떠올리면 되기 때문에 뭐에다가 뭐 하면 되지? 대부분 그 그림의 위치를 기억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원리가. 저도 여러분 여기 이름하고 얼굴 다 이렇게 매치시켜요.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매번 보니까 익숙하잖아요. 나가서 만나면 저 헤매요. 왜 그렇겠어요? 기억이라는 게 그런 특성이 있단 말이죠. 순서적으로 반복적으로 매번 보는 것들이 원래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이번에 배우고 끝나고서는 안 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제가 해본 방법, 또 남들이 얘기하는 방법도 여기 회계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교재에서 또는 설명 해설에서 나와 있는 설명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말로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64만원이 답이 되겠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는 다음 중 당기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결산 정리사항 아닌 것. 자, 여기도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다시. 어저께 했던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여기 하지 않았던 게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다 했겠지. 여기 당기 순이익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뜻은요, 제가 여기다가 이쪽에다 써볼까요? 당기 순이익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것은 여기 일단 이익이 자산이 증가되는 것이라든지 또는 이익이 증가할 것이고 똑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본이 증가하는 것이라든지 법인세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라든지, 반대로 얘기하면 또 여기 반비례로 움직이는 게 뭐였었어요? 비용이죠. 비용은 과소평가가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 중 선급분 계상, 선급분을 계상하게 되면은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죠. 비용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 자, 전액 비용으로 비용 처리법으로 해서 비용 처리해놨는데 기말 결산할 때 내년 거 낸 게 있으니까 이렇게 자산 처리,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처음에 선급 비용 써야 되죠. 그럼 자산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 대신 비용은 감소하겠죠. 그럼 자산은 증가하고 비용은 감소한다. 첫 번째 거는 이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고 비용이 감소하니까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죠? 그러면 종 쳤으니까 좀 쉬어야죠. 저기 얘 저장을 해놔야 되겠나? 잘 써놨는데 이거. 뭐 저장해놓죠 뭐. 아직 뭐 URL. 자, 보기 2번 볼게요. 이번에는 전액 수익으로 인식에 따르면 지금 전액 비용이란 용어도 전액 수익이란 용어도 얘는 지금 선불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즉 손익의 이연이란 뜻이라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전액 수익으로 인식했는데 이 수익 중에서 내년도 거는 지금 우리가 선수 수익으로 여기 부채를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수익을 빼줘야 되니까 이익이 감소하면은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그죠? 2번은 이익이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는 항목으로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이 지금 답이 되겠죠. 2번이.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번 보기 기간이 경과한 임대료 미수분을 계상했다. 자, 임대료는 수익 계정이죠. 수익 계정을 갖다가 지금 기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 손익의 예상에 관련된 문제는 손익의 이연에 관련된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난이도가 쉬운 거예요. 예상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임대료 계정이 수익 계정이라는 걸 아시면 얘를 갖다가 계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익이 증가하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소모품 B 중 소모품 미사용액을 계상한다면 자산이 증가하고 이익도 증가하겠죠. 왜? 비용을 빼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논의 말씀드렸던 항목들 중에서 이 손익의 이연과 손익의 예상은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많은 문제 자격증 시험이나 또 실무 업무에서 없어서는 몰라서는 안 되는 항목이니까 정리해 드릴 때마다 손익의 이연과 손익의 예상 그 계정 과목들을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얘도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차후에도 반복적으로 계속 많이 나오게 될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에 재무회계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네요. 기업 실체가. 자,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기업 실체 얘기 나오면 법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법인이 현재의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경제적 효익이 유출이래요. 유출, 유입. 지난번에 제가 자산의 정의는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즉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대요. 그럼 여기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라는 걸 딱 보는 순간에 계정은 어떤 계정이 생각이 나야 될까? 어떤 거 생각나야 되겠어요?
나만 생각나나 봐.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자산은 회사가 팔고 싶을 때 팔면 돈 되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돈이 되는 거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기서 회사가 팔고 싶을 때라는 이 의미가 회사가 통제하고 있다는 용어로 써요. 회사가 팔고 싶을 때 얘는 우리 회계 용어로는 회사가 통제하고 있다. 기업이 또는 회사가 통제하고 있다는 용어로 사용되고요. 팔면은 아직 판 게 아니죠. 미래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돈이 된다는 미래의 돈이 된다는 것은 돈 대신에 경제적 효익이라는 용어를 써요. 돈이 되는다. 그러면 우리가 자산을 팔면 이렇게 돈이 나중에 들어오는 거겠어요? 나가는 거겠어요?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유입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렇게 자산은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된다.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 금액을 갖다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기록하는 게 자산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부채는 지금 여기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여기 유입이 아니라 여기 유출되는 거. 유입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유출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그 개념을 정의를 갖다가 이해하고 계신다면 여기 지금 계정 중에서는 부채 계정을 찾아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부채 계정을 찾으란 말을 이렇게 길게 써 놓았지만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설명해 드렸던 이 용어들이 회계 그 이론에서는 상당히 근간으로 중요한 용어들이고 자주 쓰는 용어들이고 처음 배울 땐 조금 낯설은 용어들을 갖다가 좀 이해하기 쉽게 그나마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외상매입금 3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차량 운반구는 유형자산, 사용 목적을 갖고 있는 거, 이 자산이니까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것이고요. 그죠? 여비교통비, 얘는 비용, 자본이 감소되는 것. 그다음에 임대료 수익, 얘는 자본이 증가하는 것.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의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답니다. 여기도 한번 또 정리 까먹었을 테니까 한번 써놓고 넘어가 볼게요. 수익은 뭐가 수익이에요? 비용은 뭐가 비용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갖다 기억하기 좀 좋게 하려면은 여러분이 손익계산서에서 손익계정에서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써드렸답니다. 여기 손익계산서에서 차변에는 비용, 그다음에 대변에는 수익인데 만약에 비용이 전혀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비용이 전혀 없었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 수익은 당기순이익을 의미하게 될 거고 이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에 자본계정으로 옮겨가서 그다음에 자본을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수익의 정의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게 수익의 정의라고 제가 얘기해드렸어요. 자본을 증가시키는 게 수익이고요. 거기에 반대되는 비용은요. 반대되는 것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 이게 수익과 비용의 키워드로 정의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용어들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게 되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의 총계정원장의 일부와 대손 관련 자료이다. 당기 손익계산서에서 계상되는 대손상각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여기 충당금에 관련된 거, 대손상각비에 관련된 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문제에서 대손상각비를 물어보는 문제인지 대손 충당금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대손 충당금을 물어보는지 대손 상각비를 물어보는지 문제에선 대손 상각비를 물어봤네요. 자, 일단 여기 문제 그렇다 치고 여기 주어진 자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당기에 회수한 외상 매출금 금액 없대요. 당기에 외상 매출금 회수한 것은 없고요. 12월 20일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10,000원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래서 10,000원이 없어졌겠죠. 그렇다 치고 12월 31일 매출 채권 잔액 1% 대손 충당금 설정하기로 했대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화면 봐주세요. 총기종합장 보는 거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 계정이에요. 그러면 앞에 거 싹 다 가려놓고 보시게 되면 외상매출금은 지금 현재 1년 동안 얼마가 증가됐어요? 외상매출금 얼마가 있었던 거예요? 1년 동안 증가했던 건 총 60만 원이었었겠죠? 그래, 여기다 그냥 60만 원 써놓으세요. 이거는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여기 문제에서 보니까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다면서요. 외상매출금 얼마가 지금 못 받게 됐대요? 10,000원 못 받게 됐다 그랬죠.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감소했다면 이 총계정 원장에서 이쪽에 10,000원이 이렇게 줄어들어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저기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로 해서 여기 대손상각비는 그러면 얼추 봐도 4,000원이 되겠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을 볼게요. 그래서 여기 써놓을까요? 여기 지금 대손상각비는 이 금액으로 보아야 하니 지금 얼마가 됐었겠느냐면 4,000원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대손충당금을 보니까 대손충당금은 자산 계정이면서 매출 채권을 차감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대변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외상매출금 10,000원을 못 받게 됐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있는 거 6,000원 먼저 다 사용했겠죠. 그죠? 그리고 모자르는 거에 대해서는 뭘로 처리했겠어요? 대손상각비로 처리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도 결과론적으로 분개만 여기다 밑에 한번 해볼게요. 지금 12월 22일 날 대손충당금 거래처에서 외상매출금 파산으로 못 받게 됐다면 차변에 대손충당금 얼마 있었어요? 대손충당금은 6,000원 있었다면서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다면서요. 외상매출금 얼마를 못 받게 됐대요? 10,000원 못 받게 됐다고 했으니 지금 나머지 대손충당금 6,000원 있는 것부터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는 대손상각비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4,000원 지금 이렇게 12월 22일 날은 회계 처리가 된 거였었어요. 자, 그런데 12월 31일 날 지금 우리가 다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매출 채권의 잔액에 대해서 대손상각비 얼마,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대손충당금 얼마,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매출 채권 잔액이 얼마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회수된 건 없다고 그랬었고 추가된 것도 없다고 했으니까 60만 원에서 외상매출금 10,000원을 못 받게 됐다면 매출 채권 잔액은 현재 지금 얼마가 있다는 뜻인가요? 59만 원이 매출 채권 잔액인데 여기에 1%를 갖다가 지금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려고 해요.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돼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5,900원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현재 지금 대손충당금 남아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럼 우리가 5,900원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다면 차변에 뭐라고 써야 돼요? 대손상각비 5,900원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대변에다가도 대손충당금으로 똑같이 5,900원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대손충당금 얘를 물어봤어요? 얘를 물어봤어요? 대손상각비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대손상각비는 12월 22일 날 여기 4,000원 또 처리해놨던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얼마가 답이 되겠습니까?
9,900원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대손 충당금을 물어보는지 대손 상각비를 물어보는지 요걸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 여기 여러분들이 요거 보는 그 총계정원장 보는 방법,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앞에 있는 계정 얘네들 때문에 되게 헷갈려요. 손으로 가리고 보세요. 그냥. 그럼 외상매출금은 60만원 있었는데 지금 외상매출금 만원 못 받게 됐으니까 외상매출금 자산이 감소했다. 그래서 잔액은 59만원 남아있다. 대손충당금은 6천원이 있었는데 만원 지금 발생해갖고 대손충당금은 벌써 얼마를 저기 했다? 6천원 사용해서 없죠? 없는데 여기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에서 요 계정이 지금 요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럼 대손충당금 찾아가서 뭐 대변에다가 5,900원 등등 해주면 이 5,900원이 다시 설정이 되겠죠. 총계정원장에 전개하는 거 우리 회계 원리 때 배웠던 그 방법으로 제가 이 총계정원장은 계정에 어느 계정에서든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총계정원장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였잖아요. 충당금 이거요? 이걸 충당금으로 나와요? 이건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된 건데? 그럼 충당금이 아니라 그냥 비용 처리를 해버린 거잖아요. 저기 회계원리 배운 지 너무 오래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대화 내용에 따른 거래를 회계 처리할 경우 여기 대변 기존 과목을 뭘 써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네요. 대변의 기존 과목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한 팀장이 김대리님 출장 다녀오신 결과 어떻게 됐어요? 출장 문제 나오면은 가지급금 아닐까? 네, 거래처 반응이 좋아 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 받아왔대네요. 자, 계약금 받아왔다면 지금 차변에는 뭐 현금이 됐던 어음이 됐던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쓰셔야 되나요? 이런 같은 경우는 계정 물어보는 거니까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얘네들은 시간도 안 걸려. 점수 따는데 아주 효자 노릇 할 거니까 여러분이 자격시험 볼 때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바로바로 정확히 답을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아직 뭐죠? 실무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단기매매증권 처분이래네요. 얘는 이번 파트의 문제는 단기매매증권 처분 문제예요. 자, 8월 1일 거래한 단기매매증권의 처분 손익이 얼마 될까요? 물어본다면 여러분 요거 할 때 항상 처음에 있던 것부터 천천히 분기를 먼저 해 보시는 게 여러분 연습하시는 데는 되게 좋으실 거예요. 자, 여기다 한번 볼까요? 5월 1일 날 지금 1000주를 샀대네요. 1000주 한 주당 얼마? 500원에 취득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500원에 취득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매입 수수료도 있어요. 우선 다시 1000주가 이렇게 돼 있고요. 한 주당 5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될까? 얘는 50만원이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가 얼마에 따라 썼어요? 5,000원? 그 얘를 갖다가 뭘로 지급했대? 지급했다고만 나왔지 뭐 안 나왔죠? 그럼 얘 현금으로 지급한 걸로 합시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50만원. 자,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현금으로 다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현금 지급된 금액이 50만 5천원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자산의 취득과 관련돼서 부대비용 별도로 표시하는 거는 단기매매증권 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었죠. 이 수수료 비용이라고 해서 얘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여기 5,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5월 1일 날 취득할 때 분기는 됐다는 얘기고, 우리가 취득한 여기 단기매매증권의 값은 현재 50만 원. 자, 8월 1일 날 얘를 갖다가 천주 이는 똑같겠죠? 천주는 똑같고요. 금액 얼마에 처분했다 그러면 한 주당 700원에 처분했다고 하니 금액으로 따지면 얘는 70만 원이 아이고 70만 원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수수료는 여기 만원 차감한 금액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얼마를 받았대요? 69만 원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는 문제에서도 수령한 금액을 얘기 다 해주니까 분기를 한꺼번에 같이 해볼게요. 자, 차변에 일단 여러분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 돈 받은 거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통 예금으로 얼마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69만 원 들어온 거는 금방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짜리예요? 50만 원짜리였었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차변하고 대변이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19만 원 차이 나죠? 그죠? 걔가 뭐겠어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해서 이익 생긴 거잖아요. 처분 이익 수수료까지 벌써 다 미리 제해버렸죠. 보통용으로 들어온 금액이 금액이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금액은 19만원 이렇게 될 테니까, 문제에서 질문한 것은 단기매매증권 처분하고 이익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선 얘가 그 답이 됩니다. 19만원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여러분이 요거 계산할 때 저는 분계까지 다 써드리는 이유, 시간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라 문제의 형태는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금액만 물어보면은 여러분 금액 금방 계산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분계 문제가 여러분 매일매일 수전표 입력에서 이렇게 분계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서 2개, 3개, 4개를 복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이렇게 분계해드린 내용들은 여러분이 문제를 읽어보고 꼭 분계 따라서 자꾸만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라고 이거 해드리는 것이지, 답만 뭐 얼마입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게 무슨 복습이 되나요? 그건 복습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여러분이 푸는 거고, 제가 설명해 드릴 때는 왜 이렇게 되는지 분계부터 처리 과정, 계산 과정까지 쫙 다 설명해야지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더 복습하실 수 있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막강한 이 동영상을 갖다 또 보시게 되면 아마 지겨워서 안 보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복습하시라고 제가 단계 다 설명을 해 드리는 거랍니다. 자, 되셨으면 그 다음 9번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은 항공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계정 과목의 일부분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업이익 물어보고 있어요. 이 영업이익 물어보는 문제도 여러분이 조만간부터는 아주 많이 접하게 되실 거예요.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이 얼마냐고 물어봤고요. 지난번에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손익 매출 구분을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지만이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매출의 손익 구분 이렇게 되죠. 매출액은 여기 써져 있는 걸로 한번 써볼게요. 130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도 나와 있어야 되겠죠. 매출 원가는 80만원이래요. 그럼 얘를 쫙 나눠 가지고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라고 쓰고,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50만원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판관비는 지금 계정들이 여러 개 있어서 계산해야 되고요. 판관비를 빼게 되면 우리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랬죠? 영업이익이 나온다. 영업이익도 계산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익은 더해줘야 되고, 그죠? 영업 외 비용은 빼줘야지 되고, 그래서 여기서 차감해서 나오는 금액은 그렇죠. 법인세, 차감전, 손익이 되겠죠. 근데 전 손해나는 거 싫으니까 항상 이익이라고 써요. 왜?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서
하도 거기서 뜯기니까 여기서라도 한 번쯤 따보자 그러고 이익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법인세 비용, 다른 말로 법인세 등이라고 불러요. 법인세 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법인세 이외에도 지방법인세가 있잖아요. 두 개 계정을 갖다가 합쳐서 계산하니까 그냥 법인세 등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빼놓고 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서야 당기 순이익이 이렇게 나온다 그랬었죠. 그죠? 참고로 이 당기 순이익은 자본 계정으로 인전 바로 가면 안 되죠. 여러분이 앞에서 메인 매출 전패 아니죠?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당기 순이익 계정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 계정으로 먼저 가서 정기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하고 합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자본 계정으로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당기 순이익이 자본 계정은 맞긴 한데 그 전에 한 군데 들렸다 가는 곳이 있다. 잉여금 처분 계산서 먼저 들렸다가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주어진 숫자 써놨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을 물어봤으니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은 지금 얘를 질문한 거죠. 그죠? 그럼 매출액 하나씩 없애볼까요? 매출액 우리 지금 기록했어요. 그죠? 매출원가도 기록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개발비는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비용이에요? 수익이에요? 오, 그렇지. 무형자산이면 여기 손익계정에 해당되는 항목이 아닌데 떡하니 왜 넣어놨을까? 그래야지 여러분 열받게 만들 수 있잖아. 끝에 빗자 들어갔다고 얘 다 비용 아니라 그랬었죠? 그러면 제가 구분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개발비하고 연결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개발비 얘는 무형자산인데 얘 무늬가 비슷해 보이는 경상 개발비라든지 또는 연구비라든지 그다음에 연구 개발비라든지 여러분 유혹하기 아주 좋은 계정들이에요. 끝에 다 빗자가 들어갔으니까 얘네들이 다 판관비지. 얘네들은 다 판관비예요. 얘네들은 다 어디에 속한다? 만약에 계정 이름이 나왔다면 얘가 판관비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집기를 해봐야 될 텐데 파란색으로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우리 대표적인 판관비죠. 그죠? 복리후생비 이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퇴직급여. 얘도 판관비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금액을 여기로 다 보내시면 되겠죠? 여기로 얘도 여기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8만원하고 10만원 하니까 금액은 18만원이 되겠네요. 여기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판관비 18만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영업이익은 얼마가 나옵니까? 32만원 나오나요? 또 답은 벌써 나왔네. 32만원.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자비익 나와 있잖아요. 이 자비익은 어디에 속할까요?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이익이니까 얘는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야겠죠?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왔네요.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도 여기는 별도로 얘가 들어갈 자리 여기 이렇게 마련해 놨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급수가 올라갈수록 다음 중 저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미치지 않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업의 이익은 얼마입니까? 지금처럼 이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 표 하나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세무 1급까지 배울 작정이라면 또 세무 2급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끝낼 거 아니라면 제가 암기하라고 했던 것들 오늘 우리 그 액티비티 할 때 왜 제가 타이틀을 먼저 재무상태표부터 했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손익계산서 얘도 다음 타이틀은 뭐가 될까? 우리 액티비티 할 때 당연히 얘가 되겠죠. 그죠? 재무회계에서 중요시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액티비티화 시켜서 여러분들 서로 얘기도 하고 어려운 것들이긴 한데 물어볼 것도 나중에 감독관들이나 평가위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
제가 물어보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 사람들도 배울 만큼 배워서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있을 텐데, 그죠? 근데 급수가 여러분이 지금 그 면접 할 때는 운용사 1급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실무 경험은 없지만 이론과 지식과 실기 수준에 대해서는 이론 수준 그 정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이론 수준이 돼 있어야지만이 그 자격증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전산회계 운용사 2급까지는 제가 가서 시험 보고 오라 그러면 다 따갖고 올 거예요. 그 신경 안 써도 돼. 세무 1급은요 난이도가 있다 그랬었죠 제가. 세무 1급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탄탄하게 시간 드릴 때 잘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자, 이 문제 하나 갖고 얘 또 한번 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얘는 내가 봐도 잘 해놨어. 그래서 나중에 쓰려고 얘는 저장을 해놔야지. 근데 사실상 이렇게 하게 되면 잘 쓰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 에이씨, 그냥 놔두자.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항공의 기계장치, 뭐 모르긴 몰라도 또 저거겠죠. 유형자산 처분 문제. 지가 어디 가겠어. 자, 항공의 기계장치 관련돼서 6월 30일에 기록될 유형자산 처분손이 또 나왔죠. 유형자산 처분손이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제가 어떻게 기록을 정리해 놓으라 그랬었냐면 기계장치에 대한 취득원가 기계장치에 대한 취득원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50만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감가상각 누계액 여기 20만원. 그래서 얘 장부가액은 30만원. 이거는 금방 나왔는데 얘가 언제 시점이냐면 2019년 시점이겠죠. 여러분 교재에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에 장부가액이 이랬대요. 근데 얘를 갖다가 언제 매각했냐면 2020년 6월 31일 날 매각했다고 하니까 우리 감가상각 한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에다가 포함시켜야지만이 장부가액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50만원짜리 돼서 우선 감가상각비 계산해 봅니다. 자, 50만원짜리 감가상각은 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그랬고요. 그럼 매년 얼마씩 감가상각을 했었겠다. 10만원씩 했었겠는데 지금 여기 1년을 다 사용한 게 아니라 6개월만 사용했죠. 그죠? 그러면 12분의 6 이렇게 해줘야 되죠. 얘가 월할 생각이니까. 그래서 2020년에 감가상각비로 추가로 얼마를 더 해야 되냐면 5만원을 더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되는 건데요. 여기 계산해냈던 전년도고 20만원하고 6개월 동안에 또 사용했던 거 5만원 이렇게 합쳐서 우리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2020년 6월 30일에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계장치 5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25만원 이렇게 됐으니 장부가액은 얼마가 됐겠구나. 장부가액은 똑같이 25만원인데 얘를 우리 처분했는데요. 처분했대요. 얼마에? 23만원에 처분했다고 하니 어라 2만원 유형자산 이번엔 처분 손실이 발생하겠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나요? 자, 분계는 또 안 해드려도 될까요? 또 해드릴까요? 또 해달라고 손? 안 하네. 자, 됐살이면 아니 그럼 반대로 물어봐야겠다. 자, 분계는 더 이상 안 해줘도 돼요. 손?
뭐야, 해라 마라. 왜 자기 소신이 이렇게 없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분개 해달라 손. 진작들지 두 번 하게 만들어. 자꾸 여기 또 저기 나중에 복습하실 때에도 자 순서부터 한번 정해놓고서 이 분개해 드릴게요. 순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다 되셨잖아요. 정리가 되셨으면 1번 사항은 기계장치부터 먼저 없앱니다. 얘가 1번이에요. 기계장치가 1번. 왜? 유형자산을 처분했다고 했으니까 얘는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변에다가 기계장치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딸려있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이제 기계장치가 없어졌으니까 얘도 없애줘야 되죠. 그래서 1번하고 얘 2번은 그냥 무조건 그냥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으로 분개해야 돼요. 그래서 분개할 때 순서대로 따져서 하려고 하니까 대변에다가 이렇게 기계장치라고 해서 50만원 이렇게 없애주는 게 1번이에요. 얘가 1번. 그런 다음에 2번은요. 2번은 이렇게 와서 차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여기 지금 25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게 얘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돈 또는 받을 돈 아직 못 받았다고 치고요. 미수금이 되겠죠. 미수금 얼마를 받을 것이냐면 23만원 이래요. 자,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을 해보게 되면 차변이 2만원이 부족해요. 그죠? 얘가 유형자산, 이번엔 처분 손실 해서 2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 금액이 아까 우리가 표시해놨던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대한 거요. 이 금액하고 일치하죠. 얘하고 그러면 분개가 정확하게 잘 됐구나 이렇게 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랍니다. 다시 기계장치로 분개 처리해 주셔야 되는 게 1번.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없애줘야 되는 거 얘가 2번.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돈 계산해 주는, 여기 입력해 주시는 거 얘가 3번.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될 게 유형자산 처분이익인지 처분 손실인지 이 금액하고 일치되게끔 분개해 주는 게 얘가 제일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개를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재무회계에 대한 문제 10문제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11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 문제랍니다. 자, 또 한번 보자고요. 부가가치세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는지요. 자,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있대. 납세 의무.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해보니까 이거는 금방 맞췄어.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없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하건 간에 사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내야 돼요. 이거는. 그죠? 사업자 등록증 안 내고 그럼 사업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온팡 독박 써요. 자, 사업자 등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내야 됩니다.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 답은 나왔고요. 얘가 틀렸고,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 진수 어디 틀렸지? 아, 이거 틀린 거였었나? 쏘리. 얘가 틀렸고 얘가 맞는 거죠?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 납세 의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영리, 비영리 안 따진다 그랬죠?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 여기도 있죠. 자,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민영이가 답이라는 거 금방 하셨을 것이고요. 12번 문제도 볼게요.
12번 문제는 다음 거래를 토대로 항공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 금액이래요. 과세라는 뜻이 뭐라 그랬었죠?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죠. 과세 거래.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 여기 과세, 여기 어디 갔어? 과세가 된다는 것은, 과세 거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들, 어떤 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라고 했었죠? 어떤 거 했었어요? 재화의 공급일 때 부가세 부과된다 했었죠? 또 뭐 있었죠? 용역의 공급일 때 부가가치세 부과된다 했었고, 그 다음에 수입, 재화가 공급이 될 때도 부가가치세 부과된다 했었죠? 근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세 가지 있다 그랬었어요. 첫 번째 뭐였었죠? 첫 번째는 담보한 거. 담보는 부가세적이 뭐죠?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볼 거예요. 얘기해 드렸고,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사업 양수. 사업체를 갖다가 양수 계약하면 주고받고 하니까 국가 입장에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재화의 거래로 안 볼게요.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세금을 조세 물납하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부과시키지 않을 거예요. 왜?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어저께도 여기 나올 때 똑같이 나왔던 문제죠. 그죠? 우리가 지금 한 4회째 푸니까 반복되는 것들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10회 정도만 갖고 부가가치 정리하면 거기서 문제들이 대부분 다 나올 거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금액 어떤 게 나왔냐? 과세 거래 금액, 조세 물납은 해당되는 사항 없으니까 아닐 거고요. 상가임대료 얘는 당연히 해야 될 거겠죠. 그 다음에 담보도 아니라 그랬으니까 얘도 필요 없고, 제품 공급가에 얘는 당연한 거니까 2,10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면세 품목 찾아보세요. 면세 품목 찾아보래요. 면세 품목은 제가 1차 산업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생필품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의료보건이라든지 도서 출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토지하고 금융은 대표적인 면세 품목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고속철도는 KTX 생각하면 과세죠. 그죠? 이 면세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광고도 당연히 아니겠죠. 얘는 재화의 용역. 반대로 해야 되겠네. 반대로 문제에서 면세되는 재화 어떤 것만 있어요? 이 토지. 그렇죠? 근데 이건 안 배웠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얘가 들어가요. 장의사들 있잖아요. 장의사들이 그 용역 제공하면은 그거 면세예요. 네,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가하고 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이거 장의 용역은 우리 교재에서 한 번도 못 봤었잖아요. 그죠? 장의 용역도 용역 중에서 면세 용역에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이번에는 얼마 전에 배웠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나와 있죠. 발급 의무자는 법인하고 개인사업자 중에서 직전연도 직전기수 3억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는 걸로 배웠었죠. 자, 그거 말고 면제사유. 면제사유는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 그러면 뺨 따기 맞기 좋은 것들. 자, 의무 면제가 아닌 것은 그랬었죠. 자, 1번. 외국에다가는 세금계산서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세율 외국으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국내에 있는 수출업자한테 보낼 때는 세금계산서 보냈었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래서 외국으로 재화를 갖다가 파는지 국내 수출업체에다 파는지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구분해 놓으시고요.
자, 2번에 내국 신용장에,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죠.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수출업자한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얘는 공급해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음식점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그랬었죠. 면세사업자는요, 면세사업자도 할 수 없다 그랬었고, 보기 4번 같은 경우는 외화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 문제예요.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자료를 토대로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도 물어봤어요. 우리 어저께도 과세표준 나와 있었죠. 자, 여기 한번 또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배울 때 여기 공급가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갖다 평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될 것. 그래서 여기다가 과세표준에 우리 절차가 포함시켜야 될 것과 그다음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들, 요게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라는 말을 썼어요. 공제하지 않는 것, 여기에 판매 장려금, 두 번째 대손금, 세 번째 하자 보증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과세표준에서 과세표준 금액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이를 갖다 공제하지 않는 항목 세 가지로 해서 기억을 해두셔야지 문제 나왔을 때 여기 답 처리하기가 아주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과세표준과 관련해서는 여기 두 가지가 큰 이슈예요. 또 문제 지금 기출문제 풀어보셨던 것처럼 자꾸 물어보니까, 자, 여기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과세표준, 판매 장려용으로 증정한 상품 시가 10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급가액은 80만원이라고 했는데 판매 장려용으로 증정을 했다면 지금 얘는 재화가 재화가 공급됐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간주 공급 네 가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어디에 해당될까? 판매 장려용으로 제가 스마트폰 얘기했었잖아요. 100대를 팔면 주문하면 10대 공짜로 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가세, 시가에 대한 부가세 납부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얘가 사업상 증여예요. 그러면 공급가액은 80만원이라고 하지만 시가가 얼마라 그랬어요? 시가가 지금 이거 우리 계산할 때 간주 공급은 시가로 계산한 판매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10%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시가 100만원, 8월 11일 날 사업용 화물자동차 매각한 거 공급가액 50만원이래요. 얘도 과세표준 세금 내야 되겠죠. 화물차 팔았을 때 회사에서 우리 유형자산 팔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줬잖아요. 그럼 50만원에서 5만원 해야지 되는데 지금 과세표준 공급가액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공급가액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은 시가 100만원하고 그다음에 연체이자는 공급가액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연체이자 말고 거기에 할부 판매할 때 이자는 포함시켜야 된다 그랬었죠. 우리 어저께 그 기출문제 풀면서 몇 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다? 얘 지금 과세표준은 공급가액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여기 시가로 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매각한 거 50만원 합쳐서 150만원이 답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공부해서 문제 풀어보는 거 복습을 하지 않으면
제가 이제 더 많은 문제를 풀어줘도 계속 똑같아요, 상황이. 또 하신 분들은 금방금방 여기서 보니까 알아듣고서는 거기 끄떡이리시는 분이 있고, 아직 연습이 안 하신 분들은 뭐야 그냥 계속 듣는 말인 것 같은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 요게 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해 드렸던 거 복습해서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AT 1급 기출문제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